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로잉입니다. 오늘은 의사결정나무 2탄입니다. 마저 살펴볼게요. 잠깐 리마인드 하자면 의사결정나무는 이런 나무 모양으로 의사결정 규칙을 시각화하는 알고리즘이었어요. 그리고 주로 특정 대상을 분류하거나 어떤 값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했죠. 다시 말하면 의사결정나무의 목적이 해석력에 치중할 수도 예측력에 치중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해석력은 예를 들어 신용평가 회사에 어떤 고객이 있는데 모델이 자동으로 이 고객은 불량 고객입니다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이럴 때 의사결정나무는 정확히 어떤 규칙들을 타고 내려가니 부적격이라는 결론이 나왔는지 알 수 있으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고객한테 설명하기도 좋고요. 이런 경우에 의사결정나무 목적은 해석력에 치중합니다. 반면 마케팅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고객들이 특정 제품을 많이 구매했는지 보고 비슷한 유형의 고객들이 많이 구매할 거라고 예측하고 해당 고객군을 타겟팅할 수 있겠죠? 이럴 때 의사결정나무의 목적은 예측력에 치중됩니다. 그런데 의사결정나무의 전체적인 크기는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만약 한도 끝도 없이 세세하게 분류해서 나무가 너무 커지면 당장 훈련 데이터에는 잘 맞을 수 있어도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과대적합, 오버피팅 된 거죠. 반대로 나무가 이렇게 또 너무 작으면 당연히 훈련 데이터부터도 분류가 제대로 안 되었겠죠. 과소적합, 언더피팅의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는 과대적합되지도 과소적합되지도 않도록 적절한 크기의 모형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적절한 의사결정나무를 만들 수 있는 분석 과정을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먼저 목표 변수와 관련된 독립변수 X를 선택하는 변수 선택 단계를 거칩니다. 다음으로 의사결정나무를 형성하는 성장 단계를 거쳐요. 그리고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는 가지치기 단계를 거치죠. 이렇게 성장하고 가지치기를 했으니 타당성 평가를 해야겠죠? 의사결정나무의 이익과 위험, 비용을 고려하는 이익도표, 위험도표 시험 자료를 활용해 모형의 타당성을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축된 나무 모형을 해석하고 예측에 적용해요. 일단 큰 그림은 알겠죠? 그럼 이 중에서도 성장과 가지치기 부분만 좀 더 살펴볼게요. 먼저 나무의 성장은 분석 목적에 적절한 최적의 분리 규칙을 찾아내서 나무를 계속 성장시키는, 즉 나무가 계속 새로운 마디를 생성하면서 커지는 과정을 의미해요. 분리 변수가 연속형인 경우 분리 규칙은 20 미만은 왼쪽으로, 20 이상은 오른쪽으로 해서 특정 값을 기준으로 분리할 수 있고요. 범주형인 경우 A, B, D는 왼쪽으로, C는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분리할 수 있죠. 어떤 경우이든 가장 좋은 분할은 불순도 감소량을 가장 크게 하는 분할이에요. 이건 저번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이죠. 목표 변수가 이산형인 경우 카이제곱 통계량의 P값이나 진위지수, 엔트로피 지수를 가장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예측 변수가 필요하고요. 목표 변수가 연속형인 경우 분산 분석에서 F통계량의 P값을 감소시키거나 분산의 감소량을 최대화하는 예측 변수가 필요하죠. 나무가 커질수록 자식 노드 내 동질성이 높아져야 하니까요. 그러다 적절한 정지 규칙이나 평가 기준을 만족하면 성장을 중단합니다. 이때 정지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사전에 정한 의사결정 나무의 깊이나 끝마디에 포함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데이터 수조. 최소 개수는 무슨 의미냐면 100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왼쪽으로 99개를 분류하고 오른쪽으로 1개를 분류한다고 하면 이 분류가 의미 있을까요? 그냥 오른쪽으로 간 하나 정도는 왼쪽에 포함시켜서 아주 작은 불순도는 감수하는 게 오히려 나중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오버피팅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노드에 최소 20개 데이터는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사전에 규칙을 정하는 거죠. 이렇게 성장을 다 한 것 같으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나무를 살펴보며 가지치기를 해줘야 됩니다. 불필요하거나 오차를 크게 할 위험이 높거나 부적절한 추론 규칙을 가지고 있는 가지를 제거해서 오버피팅 문제를 한 번 더 방지하는 단계죠. 가지치기에는 사전 가지치기와 사후 가지치기가 있어요. 아까 앞에서 나무의 깊이나 한 노드에 포함될 최소 개수를 사전에 정하는 정지 규칙 같은 게 사전 가지치기에 해당하죠. 사후 가지치기는 먼저 풀트리를 만들고 이후에 노드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중 비용 복잡도 가지치기는 나무가 커질 때마다 결국 모형 복잡도가 증가하는 건데 그 비용 복잡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무 크기를 조정하는 거고요. 에러 감소 가지치기는 분할하기 전과 후의 오류를 비교해서
오류를 더 이상 줄일 수 없을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룰포스트 가지치기는 나무에서 뿌리마디부터 끝마디까지를 하나의 경로로 보고 정확도가 낮은 마디들을 순서대로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의사결정나무에 대해 거의 다 살펴봤네요. 이번엔 장단점을 알아볼게요. 의사결정나무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모형을 만드는 방법이 쉽습니다. 이거냐 저거냐 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 어떤 현상을 보고 간단한 분석을 할 때는 의사결정나무를 선호합니다. 데이터 분석을 잘 모르는 분들도 그림과 결과를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또 의사결정나무는 대용량 데이터도 빠르게 처리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셨듯이 수치형과 범주형 데이터 모두 사용 가능하고요. 이상 데이터에 대한 민감함도 거의 없어요. 필요한 변수들만 알아서 골라서 규칙을 만드니 불필요한 변수가 있어도 괜찮죠. 그리고 오버피팅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는 정확도가 높습니다. 반면 단점은 나무가 커질수록 모형의 복잡도가 증가하면서 예측력도 해석력도 모두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훈련 데이터에서는 잘 작동하지만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는 과대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분류 경계선 부근의 자료값은 오차가 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설명 변수 간 어떤 x값이 y값을 판단하거나 예측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어려워요. 마지막으로 데이터가 변형되면 모든 분류 기준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 변형에 아주 민감하죠. 마지막으로 의사결정나무를 실제로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알고리즘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카츠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의사결정나무 알고리즘인데요. 최적의 분리를 찾을 때 x값 하나로만 찾기도 하고 x값들을 선형결합해서 찾기도 합니다. 불순도 측도로는 목표 변수가 범주형, 이산형인 경우엔 진위지수를, 연속형인 경우엔 분산의 감소량을 이용한 이진분리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C4.5, C5.0 알고리즘은 범주형, 이산형 입력 변수에만 활용되는 의사결정나무 알고리즘이에요. 카츠와 달리 다지 분리가 가능한데요. 왼쪽, 오른쪽 분리가 아니라 범주의 수만큼 분리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불순도 측도로는 엔트로피 지수를 사용합니다. CHAID는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적당한 크기에서 알아서 성장을 중지하는 의사결정나무 알고리즘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입력 변수가 반드시 범주형 변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속형인 경우 범주형으로 변환이 꼭 필요해요. 불순도 측도로는 카이제곱 통계량을 사용합니다. 끝! 여기까지 의사결정나무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